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연구원의 논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일본 문부과학대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선 연구원은 사태 수습 대신 정격사직을 선택하며 오히려 한국어 연구에 대한 열정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대체 이 연구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감정팔이나 하는 삼류국까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도쿄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문부과학성 산하학습장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제게는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생 하루코였죠.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렌이 난독증이래.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조카 렌은 올해 10살. 평소 밝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하루코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학습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내 아들이 바보라는 뜻 아니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 차분하게 설명해줘야 했죠. 하루코, 난독증은 지능과는 전혀 별개야. 뇌의 특정 부분이 다르게 작동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동생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렌은 매일 한자 공부하다가 울어. 같은 반 친구들은 벌써 3학년 한자를 읽는데 우리 렌은 1학년 것도 못 읽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직접 렌을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반짝이던 눈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고개는 푹 숙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 같았어요. 이모,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쁜 건가요?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즉시 최신 학습 앱들과 체계적인 교재들을 구입해 렌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반복 학습과 시각적 자극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렌은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코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언니, 한국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들었는데 한글이 난독증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라던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어이없었거든요. 하루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 한글, 그냥 민족주의 감정으로 문자까지 포장하는 게 한국식이야.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렌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건 시간 낭비야. 우리는 일본인이고 일본에 검증된 교육 체계를 믿어야 한다고. 그날 밤 렌이 또다시 울면서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렌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어 같은데 분명 렌의 목소리였거든요. 궁금해서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렌이 유튜브로 케이팝 영상을 보면서 화면 하단의 한글 자막을 따라 읽고 있는 거예요.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한자 공부할 때의 그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었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렌은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모르는 언어인데 왜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걸까요? 하루코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언니, 저게 3일째야. 렌이 저렇게 글자에 집중하는 거 처음 봐.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코는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하루코가 손수 만든 한글 그림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고, 노, 덜 같은 자음들과 아, 오 같은 모음들을 예쁘게 그린 카드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체계적인 학습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렌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모, 이 글자는 입 모양 같아요. 렌이 오 카드를 들고 입술을 오므리더니 신나게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고 카드를 보면서는 목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나는 소리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렌이 스스로 발음 기관과 문자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렌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자기 이름을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렌을 한글로 쓰려고 끙끙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자보다 이게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쏙쏙 들어와요. 렌의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상했거든요. 분명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인데 왜 렌에게는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이를 심리적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일시적인 흥미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실력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야. 며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저는 계속 렌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렌의 한글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한자 숙제는 여전히 울면서 했지만 한글 카드만 보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코는 이미 제 모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루코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언니, 이거 좀 봐줄래? 하루코가 건넨 건 한국의 난독증 치료센터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정확히는 서울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었죠.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음소 문자 체계가 난독증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저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어갈수록 표정이 굳어졌어요. 연구 방법론도 탄탄했고 통계적 유의성도 확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연구가 한국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거였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중요한 연구를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다면 왜 무시했을까요? 하루코,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한 거야? 한국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선생님이 보내주셨어. 그분이 말하기로는 실제로 일본 아이들도 한글로 치료받고 있다던데. 저는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직업적 양심을 걸고 결정을 내렸어요. 렌한테 실험적으로 한글을 가르쳐보자. 다음날부터 저는 렌에게 체계적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험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한글 이론의 허와 실을 파악해보겠다는 거였죠. 첫 수업날 저는 기본 자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덜, 리, 무 5개를 알려주고 발음 원리를 설명했어요. 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신기해요. 고은 정말 목구멍 모양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모음 학습. 아, 어, 오, 우, 이를 가르쳐주자 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모, 이거 조합하면 단어가 되는 거죠? 렌은 스스로 고과 아를 합쳐서 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조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다, 라, 마. 그런데 갑자기 렌이 뭔가를 써내려갔어요. 누나, 사랑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이 문장의 뜻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렌이 정확하게 읽어낸 거예요. 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 같아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한글이 정말 이렇게 직관적인 문자 체계라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거든요. 매일 렌의 학습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렌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완전히 익혔어요. 더 놀라운 건 응용력이었습니다. 이모, 고에 획을 하나 더하면 크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센 소리가 나고요. 렌은 스스로 가획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명해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고크고크, 덜티덜티의 체계를 혼자서 터득한 거였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한자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울 때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기호처럼 느껴져서 무작정 외워야 했는데 한글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동료 연구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유리 씨, 그건 개인차일 뿐이야. 한 아이의 사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한글은 일본 아이들을 위한 언어가 아니야. 우리 전통을 존중해야지.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배신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과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굽힐 수 없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렌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글을 통해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 일본어 읽기 실력도 함께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렌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가 이제는 잠들기 전에 한글 동화책을 읽겠다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모, 한글로 일기 써도 돼요? 렌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글쓰기를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이가 스스로 쓰고 싶다고 하다니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일본 교육학회에서 한글의 효과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교육청 상부에서는 즉시 면담 요청이 들어왔고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미쳤나 봐.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닐까? 이런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렌의 변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자라고 자부했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렌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렌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렌 어머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하루코는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같이 학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 변화가 정말 한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건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장문대회에서 렌이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1등으로 말이죠. 하루코가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렌이 쓴 글 좀 봐. 하루코가 건넨 장문을 읽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문장 구성력이며 표현력이며 예전의 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렌이 제 몰래 한글로 편지를 써둔 거예요. 하루코가 그걸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렌이 이모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모, 나도 똑똑해질 수 있었어요. 한국 글자 덕분에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 편지를 꽉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제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명확한 데이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렌이 학급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렌과 비슷한 학습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 일본어 읽기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면서
저에게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는 전화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이었거든요. 한글의 음소 문자 체계가 일본 아이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바보는 나였을지도. 편견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학자라면 결과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렌의 변화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하루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방송에서 렌 이야기가 나왔어. 급하게 텔레비전을 켜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렌의 사례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난독증 일본 아동, 한글 학습으로 극적 회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가 렌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메라 앞에서 말도 못했을 아이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한쪽에서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일본 전통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즉시 저를 호출했어요. 국장의 얼굴은 험악했습니다. 이와사키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켜도 되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뿐입니다. 과학적 근거라고요? 한 아이의 사례로 일반화하는 게 과학입니까?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렌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상부에서는 사퇴를 종용했어요.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매국 연구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거예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자는 수단입니다. 정체성의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이지 편견과 고집이 아닙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 전통 교육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자녀의 학습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렌이 또 다른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렌군, 한글을 배운 후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렌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글 덕분에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요.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난독증학회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이메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충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한국까지 가는 게 옳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루코의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언니, 렌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해. 자기를 도와준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보고 싶다는데. 렌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 아이에게는 한글이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의 질서와 편의시설, 그리고 모든 곳에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렌은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모, 여기 글자들이 다 읽혀요. 정말 신기해요. 한국 측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희를 안내해 주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한글박물관 방문이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00년 전 이 땅에서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지금 일본의 한 아이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물관 안에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사상으로 모음을 구성한 원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렌은 전시물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특히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는 설명을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만든 글자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진정 모든 사람을 배려한 글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학술대회 발표날, 저는 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언어치료사들은 일본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 후 한 한국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연구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과 배려의 문제예요. 저 역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렌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저는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600년 전 한왕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지금 여기 일본의 한 가족을 치유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현실에 감사드리며 말이에요. 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모, 우리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글 공부 계속할 수 있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국 사퇴 압박을 넣어왔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민간에서 문자 접근성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엇 하겠다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연구소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뜻밖의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렌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부모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가장 놀라운 건 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렌은 동네에서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이모, 오늘 유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렌이 신나게 달려와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움받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연구소가 정식으로 문을 연 지 6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한글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85%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거예요. 이 결과를 본 일본 교육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옛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리, 내가 틀렸나 봐. 정말 효과가 있는 거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 봐야죠. 그리고 1년 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에게는 자문위원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뿌듯하기보다는 부끄럽네요.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날 저녁 렌이 제게 한글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나는 바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였다는 걸. 한글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 연구소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죠. 한글은 나의 세계관을 바꾼 코드였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진실은 이렇게 생겼더군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 그리고 영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입니다. 한글이 바로 그런 기적을 보여준 글자였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 엘리트 의사가 조카의 난독증을 통해 한글의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